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패, 그리고 좌절. 네,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네. 살면서 실패 한 번도 안 하신 분. 네, 없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잘 핸들링 하느냐. 이게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세뮤얼 베켓이 한 말이에요. 시도했었다. 실패했었다. 중요한 것은 상관없다. 네, 상관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관없다. 내가 실패하지만 상관없어. 여러분 그 길 가다 만약에 넘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 넘어진 채로 있을 거예요? 아니죠. 딱 일어나가지고 무릎 탁탁 털고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상관없게 그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나 욕하고 제발 제 실패했대 막 이러면서 비웃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 먼 데를 바라보세요. 먼 데. 내가 가는 길이 저 먼 데인데 이 앞에서 이렇게 한 번 넘어진 것 같고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남들이 다 비웃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고 선생님도 막 꾸짖고 엄마도 꾸짖고 네. 그런 거. 네가 실패했을 때 너를 비웃는 사람들, 내 꿈이 성공했을 쯤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신경 안 써. 실패한 것도 까먹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별로 관심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시지 않아도 돼요. 네, 실패에 대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하지 않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사서삼경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초년생이면은 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다들. 여기 뭐 다들 주식 하시나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고수분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좋은 기회예요. 그분이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좋아. 가면은 나에게 또 종목을 찍어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기쁘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탁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책은담을 외워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딸딸딸 외워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식 배우러 왔는데 책은담을 외우란 저 선생님 어떻게 됐나? 내가 또 딴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주신 조언이었구나. 책은담. 지금 생각해 보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주식 조금 올랐다고 막 기뻐하고 주식 조금 내렸다고 막 슬퍼하면서 막 팔아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돌처럼 굳은 심지를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은담을 다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거 외우면 그렇게 돼요. 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의 명작 그거 읽어서 뭐해? 사서삼경 그거 읽어서 뭐해? 그래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토익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보면 될 텐데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금은보화가 숨겨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네,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뭘 하겠다 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생각을 안 하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나의 꿈을 찾아서 그래 좋아 난 저기를 가겠어 생각을 했어 거기까지 좋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내 꿈이 이제 3단계를 거쳐서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1단계가 생각, 2단계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망상. 네. 6만 가지 생각 아무리 해도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흩어지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행동을 할 때 우리 아까 두려움에 대해서 배웠는데, 행동할 때 우리를 막는 것이 바로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자기한테 되게 좋은 벤처 기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이 앱을 개발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대학생이. 그래서 행동을 딱 하려고 보니까 돈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거 실패하면은 그냥 차라리 남들처럼 학점 따고 공부해가지고 취직하는 것만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안 해요, 보통. 네. 행동 안 하면 자기가 그런 생각 했다는 거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왜 행동도 안 해놓고, 그거 내가 옛날에 생각한 건데, 누가 그거 가지고 성공하면, 저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실패는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실패는 행동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표철민 대표라고 예전에 위자드웍스 대표이셨던 분이 계세요. 네, 서울 30대 초반인데 벌써 창업, 그분 15년 차가 넘었나? 네, 중학교 때 창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데 얘기하는 게, 실패가 처음에 너무 두렵고 쓰라리고 아픕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가 실패를 해도 이 맨바닥에 그냥 쓰러지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아파요. 하지만 자꾸 넘어지다 보면, 자꾸 실패하다 보면 거기 매트리스가 쌓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5층 높이에서 지금 떨어진다? 그럼 지금은 정말 죽겠죠, 거의. 죽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떨어지면서 매트리스가 계속 쌓여서 14층 높이까지 매트리스가 올라왔다. 내가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생각할 수 있는 나의 그런 멘탈 매트리스가 14층에 와 있다. 그럼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영광이죠. 왜냐하면 내가 행동한 거니까. 생각만 한 게 루저예요. 이 실패한 게 루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잘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 실패를 했으면 그래, 나 루저는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벽난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되게 지금 춥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추워요. 한겨울이에요. 벽난로 앞에 딱 갔는데 벽난로에 이제 불이 없어.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따뜻해지길 바라야지. 따뜻해지겠지. 따뜻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갑자기 따뜻해지나요? 아니에요. 네. 장작도 갖다가 넣어야 되고, 우리가 불도 거기다 지펴야 되죠.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네. 내가 따뜻해지기만을 원한다고 그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불을 붙이다가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네. 처음 우리가 한 번도 불을 붙여보지 않았는데, 그냥 나무 갖다가 너 불 붙여봐 했을 때 한 번에 잘 붙일 수 있는 사람? 없겠죠. 네, 드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꿈을 이뤄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좌절을 즐겨야 돼요. 처음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네? 그러면은 뭐라도 딴 거라도 해보겠죠. 기름이라도 부어본다든지, 아니면 부싯돌이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라이터를 갖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예전에 불이 안 붙었던 것들이 나중에 다 나의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훈장같이, 예전에 그렇게 해서 안 붙었는데 지금은 말이야 나 이렇게 한 번 하면 탁 붙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 때 사실 취직 공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사업을 많이 해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도전을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거 도전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만약에 그거 실패하고 망하면 그때 돼서는 그때 가서 학점 따고 그때 가서 토익 준비하면 나는 이미 취직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그럼 내 시간은 뭘로 보상받냐.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면접에서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면접에 이제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서류를 통과했다 하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면접관한테 사실은 내가 이 토익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있다. 내가 남들은 도전하지 못했던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실패가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보는 눈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뽑고 그렇게 위대한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거겠죠. 자, 좌절을 즐기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즐기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삶이 거의 다 견디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인생 살아오셨지만 매일매일이 막 폭죽 터지듯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날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견디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벽난로 앞에서 그냥 불이 제발 붙기를, 네,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김현수 작가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현수 작가님이 또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네. 우리 삶이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네. 매일매일 획기적으로 아주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네. 조금씩 견뎌가면서 버티는 정신으로 있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날도 오고 내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이렇게 가는 거죠. 다 계단으로 가는 거지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꿈에 딱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비법 얘기하면 진짜 엄청 재벌될 거예요. 그런 사람. 네. 저도 알고 싶네요. 네. 자, 이런 견디는 시간들이 힘든 것은 또 나만 왜 이럴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래요.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취직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뭐 해외여행 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맹자. 벌써 까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맹자의 구절.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왜냐면 나만 이런 것 같지만 남들도 다 그런 거예요. 남들 뭐 한 번에 한 큐에 딱 취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한 번에 그 사람 매일 해외여행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돈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날 여행을 간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매일매일 그 사람 편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죠. 착시예요, 착시. 그 착시를 버리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실패의 그 샘플들을 가져왔어요.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9가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천천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연암 박지원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게 뭔가 이분이? 연암 박지원이 뭘로 유명하죠? 이거 고등학교 때 주입식 교육 받았으면 아실 텐데. 네. 뭐 쓰셨죠? 네, 뭐 다 아시는 거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좋아요. 연암 박지원, 이 백수월드의 아이돌 같은 분이에요. 네, 엄청 백수로 오래 사셨어요. 몇 살까지 백수로 있었을까요? 몇 살까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몇 살에 관직에 나아갔을까요? 네, 50이 다 되어서 나갔어요. 네, 그때까지 백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뭐 결혼도 이제 늦게 해가지고 막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사람들 언제 결혼했어요? 네, 10대. 네, 16, 15, 16에 결혼했죠. 30살이면 할머니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30이면 할머니인데 50이 돼가지고 할아버지인데 50이 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관직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자발적 백수예요. 뭐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그 관직에 안 나아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자기 장인어른이랑 이제 좀 관직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었으면은 네,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조선 후기 최고의 텍스트라고 불리는 열하일기를 쓰게 됩니다. 네. 열하일기.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청나라 이제 삼종형을 따라서 이것도 이제 40 거의 중반 다 돼서 갔어요. 그때까지 이제 막 백수로 지내면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삼종형이 이제 청나라 사신으로 가게 돼서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근데 이제 그 북경에 갔더니 거기 이제 그 청나라 황제가 그때 이제 여름휴가로 열하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갔다 오느라고 이 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연행록이랑 조금 차별화가 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썼어요. 네, 썼어요. 원래 글을 좀 잘 쓰죠. 그래서 뭐 20대 때 이미 양반전 이런 것도 내기도 했는데 이 글을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1780년에 다녀와서 83년에 이 책을 탈고를 했는데 탈고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베껴간 거예요. 너무 재밌다. 너무 괜찮다. 이러면서 막 베껴갔어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정조가 문체반정. 네, 이걸 콕 집은 거예요. 박지원. 너 이거 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너 이렇게 자꾸 써가지고 애들 자꾸 정신 막 혼란시킨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정조가 딱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쓴 글을 네, 나라에서 가장 큰 어르신 임금 네, 임금이 콕 찍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나 정말 좌절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임금 그 정조가 또 반성문을 쓰라고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자꾸 그 옛날 말 고문을 써야지. 왜 자꾸 그렇게 새로운 말을 네가. 그러니까 요즘 그 우리가 그 채팅 용어 우리 잘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박지원은 거기서 굽히지 않았어요. 네. 임금이 자기 콕 집어가지고 반성문 쓰라고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볼 때 청나라에 갔더니 청나라 애들이 문학적인 그런 수준이 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얘네는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문학적 수준이 높지? 이렇게 보니까 구어체와 문어체가 잘 믹스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문어체만 고집을 하고 고문이 반드시 섞여야 그 글을 인정을 해준다. 우리 구어체를 쓰면은 이렇게 혼난다.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문학이 발전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임금이 나서서 너 반성문 써보라고 해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만의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죠. 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니체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네, 니체인데 그래서 좀 친숙하실 텐데 네, 니체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뻑에 빠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주 최연소 교수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난 천재야. 그래, 게다가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24살에 교수가 됐어. 와, 그러면 난 정말 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리겠지. 수강 신청한 사람들이 구름대 같겠지. 정말 내 강당이 미어터져서 나갈 거야.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이 9명. 네, 수강 신청한 사람이 9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천재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못 알아줄 수가 있지? 너무 좌절했어요, 니체가. 게다가 첫 번째 책, 그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책을 냈는데 1000권을 찍었어요. 1000권을 찍어냈는데 그 책 중에 이만큼이 재고로 남았어요. 재고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다 친구가 산 거예요. 네. 두 번째 책은 재고가 더 많이 남았어요. 네.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더 많이 못 판 거예요. 네. 정말 좌절했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을까? 왜 이런 위대한 생각을 담은 책을 사람들이 사가지 않을까? 그런 좌절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니체가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썼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글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 네. 인쇄 업자들이 다 책을 거의 막 안 받아주려고 했어요. 책이 안 팔리니까. 당신 글은 안 팔려. 막 이러면서 안 받아주려고 했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게 이게 아주 역대급 좌절. 네, 니체의 역대급 좌절. 여자입니다. 루살로메라는 여자예요. 네. 최고의 뇌생녀입니다. 네, 유럽 최고의 파무 파탈 뇌생녀인데, 그래서 유럽의 모든 지성인들이 이 여자한테 목을 맸어요. 목을 매. 네. 뭐 니체, 라이너 마리아 릴케, 뭐 프로이트, 융, 뭐 많아요. 뭐 톨스토이랑도 알고 지냈고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니체가 원래 자기 친구가 이 루살로메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금사빠가 된 거예요. 그냥 바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니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여성 혐오주의자입니다. 네, 여성을 혐오했어요. 여성 혐오하고 결혼도 혐오했어요. 네. 결혼 제도가 그게 뭐냐? 그냥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운 성생활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데 이 여자한테 2번이나 청혼을 했어요. 2번 다 거절당했죠. 거절당하고 나서 이제 니체가 정말 상실의 아픔, 피를 토하는 아픔이라 그래요. 피를 토하는 아픔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정말 대단한 레전드급 책입니다. 뭐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보신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자기가 혐오했던 여자한테 책이니까 얼마나 창피해. 진짜 창피할 텐데. 그러고서 썼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반품을 당했다는 거.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위대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출판사로부터 네가 다시 사가라. 난 이 책 못 팔겠다. 우리 출판비 네가 다시 물어내라. 이러면서 반품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뭐 독일에 이제 철학자 굉장히 많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예요. 그리고 그 책들, 사상들 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수치스러운 좌절을 겪었었다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니체의 뭐 거의 팬클럽 회장이다시피 한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말고 이제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자기 실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어릴 때 얘기입니다. 본인이 어릴 때 마을에 해일이 덮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네 집이 포도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일이 다 덮쳐서 다 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집 문 밖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아버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게 정말 그런 커다란 어떤 좌절, 나의 의지가 아니죠. 자연이 휩쓸어간 그런 의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아직 건사하다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본인이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그런 심각한 좌절 속에서도 항상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 그런 재난 속에서도 아버지만이 인간의 위엄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분이어가지고 또 그 아들도 그렇게 멋진 소설을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진짜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스티븐 킹. 존 그리샴과 더불어서 이제 할리우드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작가죠. 지금 뭐 인세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무명을 몇 년 했을까? 무명 작가로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꽤 깁니다, 이분도. 15년. 15년 동안 무려 무명으로 지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이 작가가 되기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아주 어릴 때 그 잡지에다가 자기가 행복교환권이라는 소설 제목이에요, 이게. 행복교환권이라는 소설을 투고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절을 당한 거예요. 우리 잡지사에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쪽지를 딱 받고 나서 이거를 이제 못을 하나 벽에다 받고 거절 쪽지를 거기다 걸었어요. 거기다 걸고 그 뒤에 8년 동안 이 잡지에 투고를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이 잡지에만 투고를 한 건 아니었겠죠. 수많은 잡지사에 투고를 했는데 수많은 거절 쪽지를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오케이를 못 받고. 그래가지고 거절 쪽지가 그 못에 다 껴져가지고 못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쪽지들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그 못을 더 큰 못으로 바꾸고선 계속 거절 쪽지를 거기다가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이제 15년을 했던 거예요. 15년을. 거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뉴 프랭클린 세탁소. 이 본인이 아르바이트 했던 세탁소 이름이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느덧 애가 둘 딸린 아빠가 됐어요. 와이프도 있어요. 이제 가장이죠. 지금 자기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가장이에요. 책을 쓴다고는 쓰고 있지만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고 언제 내 책이 출판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세탁소에서는 뭘 빠느냐? 식탁보랑 침대보를 빨아요.
근데 식탁보가 이 사람이 이제 메인주에 살아요. 메인주, 미국 메인주에 사는데 거기에 그 특산품이 바닷가재래요. 바닷가재. 그래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바닷가재를 먹는데요. 그거 먹고 바닷가재 국물이랑 그 곤죽된 거 그게 오는 거예요. 빨기 위해서. 그때 오면 이미 구더기가 가득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세탁기에 그 세탁물을 넣으면은 구더기가 자기 팔을 타고 막 올라올 정도로 네, 그런 생활을. 그나마 그 바닷가재는 구더기가 바닷가재 먹어서 괜찮은데 침대보는 사람 피 빨아먹은 구더기들이 그렇게 막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런 세탁기에 그런 세탁보와 식탁보와 침대보를 넣으면서도 매일매일 글을 쓴 거예요. 매일매일 글을 써서 드디어 네, 아이가 아파도 이제 약도 못 사줄 만큼 그렇게 가난했는데 캐리라는 책이 판권이 40만 달러에 팔린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해도 4억인데 이게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돈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 거의 40년째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명 생활이 아무리 길고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네. 이 스티븐 킹은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난 반드시 작가가 될 거야. 네. 15년 동안 거절을 당했지만 난 작가가 될 거야. 난 작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그걸 또 다행히 믿어줬어요. 네. 자기 와이프 소리를 이 이어폰 뽑듯이 뽑을 필요가 없이 와이프가 항상 이제 지지를 해줬습니다. 자기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와이프는 던킨도너츠에서 일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자기 꿈을 향해서 갔던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얘기는 해밍웨이 얘기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그 수트케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밍웨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에 특파원을 갔어요. 프랑스에 특파원 갔는데 와이프랑 이제 같이 스위스 로잔에 취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그날 조금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해밍웨이가 먼저 혼자 스위스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이 와이프가 그래서 며칠 뒤에 그럼 나는 며칠 뒤에 스위스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만나러 며칠 뒤에 갈 때 그 이제 남편이 썼던 모든 초고, 모든 원고지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들고 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해밍웨이한테는 목숨과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면은 이 원고지들이 너무 그리울 거야.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을 하고선 간 겁니다. 갔는데 그거를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방에 다 싸가지고 갔는데 리옹역에서 파리의 리옹역에서 그거를 가방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이냐면은 작가들의 전부예요. 이 초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무명 작가였고 그래서 자기 꿈이 담긴 그거를 이제 몽땅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해밍웨이가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할 때 정말 그때 일은 내 뇌수술을 해가지고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좌절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이제 드디어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라는 책으로 그래도 비교적 빨리 무명을 탈출한 셈이에요. 26살에 탈출을 했으니까. 근데 그 무명 시절에 파리에 이제 본인의 멘토가 한 명 있었어요.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멘토, 여자예요. 여장부예요. 여장부. 아주 그 여자분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안목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피카소도 그 스타인 여사를 만나서 피카소가 되고, 이 해밍웨이도 그 스타인 여사를 만나서 비로소 해밍웨이가 되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쓴 그 원고를 가지고 스타인 여사한테 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스타인 여사가 한 말이 이거예요. 좋은 작품이지만 벽에 걸 수는 없다. 그거는 살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쓴 그런 얘기를 스타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창피하고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고 내가 정말 작가로서 재능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스스로 했겠죠. 이렇게 걸 수 없는 작품?
난 이런 거나 쓰는 사람이야? 그럼 난 정말 재능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해밍웨이는 퓰리처상, 노벨문학상, 미국 문학에서 가장 탑이에요, 탑. 네, 아무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믿었기 때문에. 네, 남들이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더라도 물론 이거 귀담아 듣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내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로써. 네, 자기가 자기를 믿음으로써 이겨내 나가는 거죠. 이 해밍웨이가 나중에 자기 문화생한테 했던 그 충고예요. 네, 그 처음 쓴 것은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지금 조정래 선생님도 그 책 쓰실 때 보면은 자기 첫 번째 첫 문단 쓰기 위해서 원고지를 30매를 버리신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첫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해밍웨이도 무기여 잘 읽거라 첫 문장을 50번을 고쳤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건 물론 첫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자기가 쓴 작품, 소설 그리고 자기가 시도했던 모든 것의 첫 번째 버전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첫 번째 버전. 내가 뭐를 시도했을 때 첫 번째 성공한다? 그거는 불운이에요. 불운. 그 옛날 말에 소년 등과란 말이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른 케이스를 말해요. 그런 사람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나무인이에요. 네.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실패를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거기다가 이거에 붙여가지고 해밍웨이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처음 쓴 게 만약에 팔린다. 네가 저렇게 쓰레기같이 분명히 처음 쓴 거 쓰레기인데 그게 만약에 팔렸다. 그럼 넌 계속 쓰레기 같은 것만 쓰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썼는데 팔려. 그럼 계속 똑같이 쓰는 거예요. 거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썼는데 그게 거절당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 그럼 주인공을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인칭을 이렇게 해볼까?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실패를 함으로써 더 나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스타프 플로벨은 이제 마담 보바리와 감정 교육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엄친아요. 엄친아. 아빠가 병원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딱 발작을 한번 일으켰어요. 원래부터 이제 작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가 법대 가라 그래가지고 법대를 억지로 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 하기 싫은 거 하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켰어. 그래서 아빠가 엄친아잖아요. 아빠가 그래, 너 참 안 됐다. 성을 하나 사줬어요. 네. 발작 일으키니까 성이 하나 뚝딱 생겨. 그래가지고 그 성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책을 쓰게 됩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생계 걱정 안 하고 책을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생계 걱정하면서 투잡 쓰리잡 해도 하고 싶은 거 할지 말지인데 이 사람은 생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책만 썼잖아요. 그럼 처음 작품부터 정말 위대한 작품을 내야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생계 걱정이죠. 그 성에서 의리의리한 성에서 틀어박혀서 글만 쓸 수 있으면 성공하겠죠. 근데 첫 번째 작품 쓰고 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이렇게 낭독해. 내가 이런 책을 썼다 이러면서 읽어줬어요. 친구들이 너 이거 소설이라고 썼냐? 소설이라고 썼냐? 벽난로에 쳐놓고 다시는 꺼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성 앙뚜안의 유혹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너 무슨 발자크 따라쟁이냐?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소설 쓰지 말고 정말 그 주제가 없는 네, 무에 대한 소설.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으로 이제 태어난 소설이 이제 그 유명한 마담 보바리인데 마담 보바리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왜 명작이지? 그런 고민 드실 거예요. 이게 그냥 된장녀가 하나 있었는데 바람 피다가 자살한 얘기예요. 그냥 막장이에요, 막장. 그러면 이게 위대한 세계 명작이라는데 도대체 이 소설의 교훈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현대문학의 시초가 되었느냐? 왜 현대문학의 그 위대한 위치를 이게 차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성 앙뚜안의 유혹을 완전히 망치고 나서 스타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주제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주제는 그냥 어디 동네 신문에 났던 그런 보잘것없는 주제를 가지고 문체 그리고 스타일. 네, 그래서 이 플로베르는 스타일리스트, 네, 문학의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소설을 완전히
개망이죠. 개망하고 나서 친구들의 그런 그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세 가지 그 예가 더 남아 있는데요. 사마천, 네, 사기는 다 들어보셨죠? 사기. 네. 근데 사기를 이제 원래는 본인이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쓰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넌 죽기 전에 사기를 꼭 쓰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서를 편찬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마천이 그걸 막 이제 초고를 약간 완성했을 즈음에 벌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심각한 벌을 받은 거예요. 네. 이릉의 화라는 사건에 엮여가지고 이제 한무대 눈 밖에 나서 벌을 받았는데 무슨 벌을 받았냐면은 생식기를 자르는 벌을 받았어요. 네. 거세를 당했죠. 너무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그 이릉을 살짝 변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벌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벌을 받으면 남자들은 그냥 자살을 했어요. 아, 너무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그냥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 역사서 쓰고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다 쓰고 죽어야지 이러고서 이제 쓴 책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죽으면서 썼던 그런 글인데 그 글을 쓰면서 이런 것으로 이제 본인이 위로를 한 거예요. 주역이란 책, 춘추란 책, 병법이란 책 전부 다 이런 화를 당하고 나서 나온 책이다. 네. 문왕도 뭐 유폐돼 있을 때 그랬고 손자병법도 손자가 발 잘리고 나서 쓴 책이죠. 그리고 공자도 이제 자기가 화를 당했을 때, 네, 진나라에서 화를 당했을 때 춘추를 썼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지금 너무 괴롭지만 창자가 막 다 녹아내린다고 썼어요. 거기 너무너무 뭐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역사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나간 일을 적음으로써 미래에 올 것에 대비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를 했더라도 지나간 일입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올 일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그거를 잘 적어보세요.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사실 이건 이제 역사서를 기술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본인의 역사서를 그럼 한번 써보세요. 본인의 역사서. 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러면 실패했던 건 왜 실패했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어난 책이 바로 이제 사기라는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방대해요, 이 책. 어떻게 한 명이 이거를 살아생전 다 썼나. 네. 지금이 이제 2016년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거의 2000년 동안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을 못 했어요. 책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네. 물론 뭐 옛날 언어인 것도 있지만 2000년 동안 번역이 안 됐던 거. 한문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네. 그만큼 방대했던 그런 책입니다. 본인의 실패, 좌절, 그런 울분, 분노, 그런 것을 책으로 엮어낸 거 발분지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온 책이죠. 자기가 너무 열받고 힘들고 이런데 이런 분노를 무슨 범죄라든지 이런 걸로 표출한 게 아니라 책으로서 책을 적는 것으로 표출을 해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친구예요. 사실 제 친구는 이제 인스타그래머인데 팔로워가 되게 많은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얘기예요. 불운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사마천도 그랬고 나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면접 보러 못 갔어. 이럴 때 내 탓이 아닙니다. 이런 거. 근데 불운.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은 역시 노력뿐. 또 노력하고 그리고 용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용서. 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거 다 털어내시고 용서하고 내가 나 때문에 실패했을 때도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은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간 실격을 쓴 다자이 오사무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어두울 때 있으면은 정말 빛이 조금만 희미해도 그걸 의지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터널에 갇혔을 때는 정말 조금만 빛이 있어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밝을 때 더
더 쓰러지기 쉬운 거예요. 어두울 때는 오히려 조금만 한 거에도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나 어차피 안 돼. 난 뭐 내가 뭐 어차피 나 안 될 것 같아. 나 원래 영어 못했어. 뭐 나는 원래 영어 못했고 그래 난 원래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원래 걸었어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원래 걸었고 뭐 원래 다 처음부터 다 잘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또 노력하고 다시 트라이하면 되는 거지. 원래 다 잘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한 실패, 이거보다 더한 실패는 없는 그런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여기 이 그림에 있네요. 방고흐입니다. 방고흐. 이 방고흐가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걸려 있어서 저도 되게 지금 반가운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자기 가슴을 권총으로 쏘고 자살을 했습니다. 37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살을 했죠. 이 방고흐야말로 정말 그 실패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제 계속 평생 동안 말하자면 돈을 벌지 못했죠. 평생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얹혀 살았어요. 테오가 계속 생활비를 보내줘야지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막 넋두리를 합니다. 정말 지독한 좌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내가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우울하고 사랑도 없고 우정도 없다. 결혼도 못했죠. 자식도 없어요. 애인도 있었는데 이제 그 매춘부였는데 나중에 되게 안 좋게 헤어졌죠. 계속 그 인간관계에서 실패만을 겪었습니다. 친구도 제대로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갑자기 나태해지고 또 내가 잘 참아서 하다가도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내가 너무 좌절스럽다.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내 그림이 하나도 안 팔리지만 이 방고흐가 살아생전 그림을 하나 판 걸로 유명해요. 유화 하나 팔았죠. 그 외에는 이제 뭐 사실 데생이나 이런 거 합하면 몇 개 더 팔았는데 그만큼 평생 작품이 팔리지 않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그려야겠다.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그림을 안 그렸으면 내가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내가 정말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 내 꿈을 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막 그런 자책도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그림 그릴 쯤에 썼던 그런 편지예요. 내 그림을 위해서 난 생명을 걸었다. 그것 때문에 미쳤어 정신병원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내 이성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이 안 팔리고 계속 실패를 하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정말 완전한 인생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토탈 거의 2000점에 가까워요. 그림이. 방고흐가 그림을 이제 늦게 시작했어요. 성인이 다 돼서 27 거의 다 돼서 시작했는데 10년 그리고 37에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린 유화만 해도 거의 900점에 가까워요. 10년 동안. 그럼 거의 1년에 100점씩 그린 거예요. 1년에 100점이면 365일인데 3, 4일 만에 하나씩 뚝딱뚝딱 그린 거예요. 일주일에 2개씩. 계속 저렇게 좌절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림은 계속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좌절 속에서도 계속 내 할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거기 주저앉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넘어져서 뭐 거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거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추사 김정희예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한류 아이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청나라에서 제일 인정받던 조선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사람들이 연행을 갈 때마다 추사 김정희 잘 계신가요? 추사 김정희 잘 계신가요? 다들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그 영경에 팬이 많았어요. 네. 예전에 영경이라고 했었죠. 이분도 뭐 집안이 어마어마해요. 네. 대대로 세도 집안이에요. 그리고 뭐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고 자기의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대왕. 네. 그런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고 어릴 때부터 신동이어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뭐 입춘대기를 딱 붙여놓으면은 박제가 이런 북한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칭찬해주고 자기 제자 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나라 가서도 와 정말 조선 최고다 이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유배를 가게 돼요. 유배를 가게 되는데 또 엄청 길게 가요. 유배 처음 갔을 때는 자기가 이제 조정에 빽이 많으니까 금방 풀릴 줄 알았지.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여러분 그 재상의 초상집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 하죠. 그 재상에 개가 죽었을 때는 초상집이 빠글빠글하지만 그 재상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는데 자기 옆에서 막 자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별 볼 일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또 서울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 또한 2달 있다 알았어요. 왜냐면 제주도에 유폐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소식이 오는데 2달, 3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았던 그 형벌은 이렇게 가장 지독한 거예요. 위리안치라고 해가지고 집 밖에를 못 나가요. 거의 뭐 전자발찌 수준이에요. 네, 집 밖에 위리안치라고 그런 형을 받아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자기 가족은 다 한양에서 죽고 그런데도 자기는 상갓집도 못 가죠.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추사체입니다. 네. 추사체를 굉장히 말년에 원래부터도 글씨 아주 잘 썼지만 말년에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추사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이 자기의 자양분이 되면 돼요. 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 꿈이 배신하지 않을 날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9가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10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의 케이스로 남겨두기 위해서 9가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해야지만 성공합니다. 실패한 것 자체가 한 걸음 나간 거기 때문에 10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야기로 채우시면 좋겠고 지금 또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버나드 쇼가 말했던 그런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좀 작품을 써보니까 그 중에 9개가 다 실패더라. 네.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그 중에 9개가 실패했더라. 그래서 내가 일하는 양을 10배로 늘렸다. 네, 10개 쓰면 9개가 망하니까 그럼 100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 10개 중에 9개가 망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괴롭죠. 하지만 그래 그러면은 10배를 해서 그러면 조금 몇 개라도 건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해가시면 됩니다. 꿈을 정했으면 그 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건 나예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원래 내 계획에서는 저기까지 가면 돼. 저기까지 쭉 갈 것 같아. 평탄하게. 네, 꼴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나 저기까지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네. 온갖 실패와 좌절이 앞에 있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렇다고 저 상어 있는 저기 빠져가지고 상어한테 잡아 먹힐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뚫고 나와서 가야죠. 가던 길을 그대로 가야겠죠.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상어가 왔으면 물에 빠졌으면 그래 물에 빠졌네. 상어가 왔으면 상어 안녕. 그냥 이런 자세. 네, 이런 자세로 자기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이제 오늘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는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그런 태풍, 폭풍우,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속에서도 태풍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그 안에서 네, 내가 즐겁게 춤출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패와 좌절을 조금 더 네, 본인한테 딱 밀착을 시키시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수영 강사님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현실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 네. 그 많은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뚫고 가야 하는지. 네.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꿈을 쫓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을 보면 요즘 대학생들은 꿈만 쫓기엔 너무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뭐 학자금 대출도 그렇고 맞아요. 졸업을 하고 나면 꿈을 쫓아가기보다 지금 네. 당장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상황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돈이 좀 많으면 정말 도와주고 싶을 만큼 그 꿈을 향해서 조금만 더 가보라고 네.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 꿈을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로 이제 실현하신 분들의 얘기 이제 뭐 자서전에도 많이 써 있고 그런 걸 보면 그 순간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모먼트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도대체 언제 찾아오느냐. 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터널 속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이 오는 그 확률이 제일 높은 때가 내가 전부 다 포기했을 때래요. 네, 내가 전부 다 포기하고 그래 난 정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살짝 뒷목을 잡아 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우지망생이 나오셨었어요. 배우지망생이 나왔는데 정말 어려운 길이잖아요. 배우지망생 정말 그 영화 배우가 되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뭐 모든 사람이 다 송강호 배우같이 되고 싶지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냥 언제 빛나게 될지 모를 나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정말 힘든데 그래도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생계가 너무나 이제 불안한 그런 상태였어요. 네. 왜냐면 그 배우 업계가 하려는 사람은 너무 많고 네.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다 본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위로라고 할까? 그게 뭐지? 이제 어린이들 놀이방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이제 독립영화의 뭐 오디션 계속 보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한 게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네, 1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정말 뼈를 깎듯이 힘듭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실패들로 다져진 그런 나의 현실들은 언젠가 정말 나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바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이 굉장히 힘든 거 알지만 저는 거기서 꿈을 놓아버린다면 그게 절실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다 보면 답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고흐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정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 그런 네. 불안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꿈을 도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해가 갑니다. 고우 같은 경우, 물론 고우 같은 삶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근데 고우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또 계속 그림을 그렸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근데 고우의 문제점은 뭐였냐? 왜 삶을 그렇게 마감했느냐? 너무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그림은 계속 그리는 건 좋아. 근데 일기랑 저 태호한테 쓴 편지 보면은 맨날 그 부정적인 기운이 다 덮고 있어요, 그 사람을. 네. 그래서 사실 기회가 와도 잡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 고우가 죽던 그 해에 첫 번째 작품이 팔리고 전시회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10년 동안 아무도 자기 작품을 사지 않고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 작품을 산다고 하고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무명으로 있어야 돼. 난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전시회 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내가 괴로워. 이러면서 평론이 막 실리는데 오리에 씨라는 사람이 평론을 막 실어주는데 그 평론으로 인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제발 오리에 씨한테 내 작품에 대한 그 평론을 싫지 말아달라고 제발 얘기해달라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는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그 해에 정말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또 작품이 많이 팔리고 그 해에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빨리 본인이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서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을 향한 의지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네, 정말 좀 필요할 것 긍정적이어야 같아요. 돼요. 네, 정말 중요해요. 성공할 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 행동 그리고 거기 긍정적이어야 돼요. 네. 부정적이면 될 것도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에 남겨주고 가셔야 해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요새 청춘들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더 좌절을 많이 하고 더 작은 일에도 더 쉽게 주저앉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괴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실패했고 좌절했고 나는 문제가 있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패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를 항상 받아들이고 네, 즐기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청춘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참 두렵고 위험하다고 해서 해보지 않는다면 어느 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말게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리고 실패해보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이 실패하는 것을 좀 즐겨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